근데 나도 사실 약간 충격 먹었다 이번에. 아 나 진짜 음. 난 딱 영장 떨어지는 것까지 보고 잤거든. 나는 뭐 그 밤에 저기 시끄럽다 그 앞이. 그래서 시끄러울 수는 있겠는데 이러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단 일어나 신경도 안 보니까 쓰고 잤어 나는 새벽 3 시에. 근데 음 네가 이제 이거를 오늘 녹음하자고 한 이유를 음 오늘 알았어.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벌어질 줄도 모른다는 예상을 그지, 네가 그지. 했다는 거지. 나는 근데 상상도 와 못했어. 생각보다 규모가 크더만. 음. 보통 뭐 담벼락을 넘었다 정도는 나도 예상하고 있었거든. 가서 뭐 근데 박살을 내던데. 건물 안을 저렇게 한다는 건 음. 자 하여튼 일단 시작해 봅시다. 뭐 약간 좀 준비 안 된 이야기들이 해 음 보자고. 음. 자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완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무고요. 이완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19일 벌어졌던 서부 지원 습격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정확히 말하면 서부 지원을 습격한 가스통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개들이 그런 꼴통 짓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유권자가 돼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타임라인부터 간단히 정리해 보죠.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이 됐습니다. 15 일에 체포가 됐고 19일 새벽 3 시경에 구속영장이 떨어졌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제 올해 목표가 일단 현실이 됐습니다. 네. 굉장히 빨리 됐습니다. 그쵸. 예. 새해 결심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적은 제 54살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장이 떨어진 그 시각부터 약 4 시간 동안 가스통들이 서부 지원을 습격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새해 첫 주에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소개해 드리면서 가스통들이 폭민, 즉 몹으로 변하는 과정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말 그대로 얘들이 폭도가 돼 버린 겁니다. 윤상현이 부추겼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윤상현이 서부 지원을 습격한 폭도들한테 "거기 들어가도 곧 훈방돼서 나온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다는 건데 예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소감은 '아 이 새끼들이 정말 데모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이구나.'라는 거였습니다. 예 우리도 데모 많이 해 봤잖아요. 법원을 습격해서 박살을 냈는데 훈방이 된다고요? 예. 뭐 해본 적이 없는 놈들이니까 그런 뻘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진행자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요즘 설명 좀 해 주시죠. 이런 뻘짓의 발상이 왜 나오는지요? 아 뭐 저나 저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건 안 해 보는 겁니다 일단요. 예. 근데 하여튼 이게 보통 데모라는 게 이게 데몬스트레이션이니까 시위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정치적 의지, 정치적 의도가 어디에 있다 이걸 밝히는 게 목적인 건데 네. 이렇게 그 정부 기관을 습격을 해 가지고 난동을 부린다? 이거는 인제 그걸 넘게 되는 거죠. 더구나 그렇죠. 인제 네. 법원에서요. 왜 법원에서 시위가 별로 없냐면 네. 그 사법부라는 게 인제 행정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그것에 인제 심판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제 '여기를 독립시켜 둬야 된다.' 이것은 민주사회의 인제 불문율 같은 겁니다. 합의죠, 합의. 예. 네. 그러니까 인제 체제에 찬성하건 체제에 반대하건 사법부는 안 건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네. 왜들 이렇게 하나.' 네. 이거는 형량도 굉장히 세고 그럼요. 그다음에 네. 중간에 봐주는 경우도 없어요. 없습니다. 예. 하여튼 놀랐습니다 저도. 예. 하여튼 이 저희는 이런 건 안 했어요. 우리는 안 했죠. 예. 예. 이 판사들이 법원의 권위를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예. 저도 대목게 해 봤지만 한 번도 '법원을 공격하라.' 이런 이야기는 한 번도 못 그런 들어봤습니다. 발상을 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발상 자체가 없는 거니까요. 하여간 이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거기 습격한 가스통들요. 예. 니들 지금 좆됐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요. 여담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17 일에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구속영장은 청구가 안 됐던데요. 근데 이 인간이 논란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윤석열 생일 때 윤비어천가, 윤석열 찬양가를 불렀다는 겁니다. 가사가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우리 모두가 축하해. 이랬다는 거죠. 김성훈이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이에 관해서 물으니까 엄청나게 불쾌한 표정으로 한 답이 여러분은 친구 생일 축하 파티 안 해주냐? 응?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다. 여러분도 책상 옆 동료가 생일이라면 그렇게 해주지 않냐? 뭐 이랬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지 이 빠가사리는 이게 진심이면 머리가 우동사리 수준인 건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일단 김 빠가사리 씨, 여러분들은 친구 생일 파티 안 해주냐라고 했던데 윤석열이 네 친구예요? 뭔 멍멍이 소리예요. 친구끼리 생일 파티 해주고 노래 불러주는 건 동등한 우정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호성이 있어요. 네가 불러주면 나도 불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경호처 직원들이 모여서 윤석열 생일 축하 노래를 떼창으로 부르는 건 동등한 우정을 기반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도대체 어떤 대가리를 목 위에 붙이고 다니면 이게 구분이 안 됩니까? 네 말대로 그게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려면 윤석열도 네 생일날에 그런 비슷한 노래를 불렀어야 되는 겁니다. 음 음. 경호처 직원 하나하나 생일 때 윤석열이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며요. 윤석열은 왜 안 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머리 나쁜 놈들 보면 뇌를 한번 해부해 보고 싶어요. 이 정도면 뇌가 네안데르탈인 수준 정도 되는 거죠. 박삼구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예. 금호아시아나 그룹 총수였고요. 그룹을 대차게 말아먹은 진짜 더럽게 무능하고 멍청했던 옛 재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옛 재벌이죠? 예, 옛 재벌이 됐죠.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사실상 해체됐으니까요. 2018년 아시아나 항공에서 기내식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때 박상구에 대한 오만 만행들이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 들어보셔야 됩니다. 당시 KBS 뉴스였는데요. 노래를 들어보시죠. 세상이를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한참을 설떴었죠. 이제야 회장님께 감사하는 말씀 한 종이 새빨간 장미를 두고 모아드려요. 손에는 빨간 종이로 접은 하트를 들고 있습니다. 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말을 안돼. 2014년 5월 인턴 수료를 앞둔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삼구 회장 방문을 앞두고 환영 행사를 연습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아시아나 항공 승무원 교육생들이 박상구가 방문할 때마다 연습해서 불렀다는 노래입니다. 그 김빠가사리 네가 보기에는 이런 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겠네요? 이것도 당연한 도리예요? 저기 저 젊은 승무원 교육생분들 중에 나이 70 넘긴 박상구 보고 회장님을 장미만큼 사랑해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진심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겠어요? 이건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김빠가사리너는 폭력과 우정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당시 박상구가 교육장에 딱 도착을 하면 교관들이 눈물을 터뜨렸대요. 박상구가 강림하신 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교관들이 승무원들 동선을 짜서 연습을 시켰답니다. 박상구가 복도에서 쫙 걸어오면 3-4명 정도가 막 뛰어가서 반기는 역할을 맡는데 일단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팔짱을 껴야 된답니다. 그리고 준비된 멘트가 있어요. 회장님 이제 오셨습니까? 회장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회장님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회장님 보고 싶어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회장님 꿈에 회장님이 나오실 정도였습니다. 이런 게 준비된 멘트였다는 거예요. 또 이 멘트가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관 앞에서 연습을 여러 번 했답니다. 음. 그리고 박상구가 떠날 때 교육생들이 회장님 가지 마세요. 저희와 더 있어 주세요. 가시려면 저희를 밟고 가세요. 이렇게 졸라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예. 진짜 웃긴 게 사실 이게 이제 웃긴 게 아니라 슬픈 슬픈 거죠. 건데 네. 교육생들이 박상구한테 안겨야 된대요. 그런데 그때 "회장님 한 번만 안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답니다. 왜냐? 아니 박상구가 2번 안을 수도 있고 3번 안을 수도 있는 건데 왜 한 번만 안아 달라고 하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 미친놈들이 다 있나. 저 성추행을 당한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상인 거고요. '저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 여러분들은 친구 오면 반가워서 안 안아주냐.' 이렇게 생각하면 빠가사리인 겁니다. 그냥 김성훈 네 뇌가 이 수준에 온 거예요. 84만 5,280분 귀한 시간을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서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대통령이 태어나신 뜻깊은 오늘을 위해 우리 모두 축하해. 이거 하고요. 회장님을 뵙는 날 자꾸만 떨리는 마음에 밤잠을 설쳤었죠. 새빨간 장미만큼 회장님 사랑해. 가슴이 터질 듯한 이 마음 아는지 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친 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예. 가스통들이 서부 지원을 습격할 때 우리는 어떤 투쟁을 해야 할까가 오늘의 본론입니다. 요즘 여론조사 추이가 심상치 않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수치들이 여론조사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정치평론가 분들이 말씀하셨을 테니 제가 덧붙일 말은 없는데 일단 보수층이 매우 강력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표집 보수층들이 대답을 엄청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서 보수가 결집해서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결국 정치적 여론이라는 것이 누가 더 많은 숫자를 확보했느냐, 즉 수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즉 강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예. 다시 말씀드리면 민주주의 체제라는 것이 평등 선거에 의해서 1인 1표제의 원칙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도의 겉면만 보면 선거는 표의 숫자라는 1차 함수예요. 그런데 그 속을 보면 열정이라는 또 다른 변수가 있는 2차 함수라는 겁니다. 음음. 경제학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2차 함수가 범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범죄를 줄이는 결과물은 경찰관을 얼마나 두느냐, 그리고 처벌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2차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이 100명입니다. 예. 범죄율을 0%에 가깝게 막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방법. 국민의 절반인 50명을 경찰관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 50명을 나머지 국민 50명에게 붙여요.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겁니다. 이러면 범죄율이 0%에 수렴하겠죠. 예. 또 다른 방법은 경찰관은 한 명만 채용해요. 한 명이 99명을 감시하는 건 어렵잖아요. 대신 길거리에 침 뱉으면 사형 이런 식으로 처벌의 강도를 엄청나게 높이는 겁니다. 경찰관 숫자가 적어서 적발될 확률은 무지하게 낮은데 운이 없어서 걸리면 죽어요. 이러면 예. 누가 침을 뱉겠냐고요? 이렇게 해도 범죄율이 0%에 수렴합니다. 물론 둘 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국민 절반을 경찰관으로 두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침 좀 뱉었다고 사형시키는 건 미친놈의 나라가 되는 거니까 이 두 변수를 적절하게 조율해서 최적의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음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선거는 표의 크기에 관한 함수예요. 겉보기에는요. 그런데 전 세계 대부분 사회가 그렇지만 이미 고정표가 존재합니다. 때려 죽여도 보수, 때려 죽여도 진보. 이 숫자 크기가 일정합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30%가 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온다는 건 그 숫자는 고정이라는 겁니다. 진보의 고정표도 크기가 비슷할 겁니다. 35대 35. 이제 이러면 승부는 나머지 30 정도의 정치 저관여층에서 납니다. 그런데 이 정치 저관여층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1인 1표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묘한 딜레마가 생깁니다. 정작 승부가 정치에 관심이 낮은 저관여층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저관여층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론 이해관계에 의해 움직이기도 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미지에 의해 움직이기도 합니다. 윤석열이 왜 대통령이 됐겠습니까? 공정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조금만 아는 사람이 보면 공정은 개뿔, 진짜 미친놈인 건데
저관여층은 그 정도로 깊이 알아보지 않거든요. 음음. 그렇다고 저관여층을 보고 "니네들이 대충 뽑아서 나라가 개판됐잖아."라고 욕을 하는 건 절대 대안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거기서 승부가 나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표의 크기만으로 결정되는 1차 함수가 아니라 지지자들, 고관여층들의 열정과 매력에 의해서도 결정되는 2차 함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다음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예. 이까지는 한 표예요. 1차 함수입니다. 그런데 그 지지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한 표를 더 끌고 오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한 표는 한 표가 아닙니다. 두 표짜리입니다. 선거가 숫자뿐 아니라 열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2차 함수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진보가 매력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해야 돼요. 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운동권들입니다. 이상하게 당시 운동을 할 때는 착하다, 매력적이다. 이게 뭔가 잘못하는 것 같이 여겨졌어요. 그래서 말을 한마디 해도 문건을 하나 써도 대자보를 하나 붙여도 상대방 속을 긁어야 잘 싸운다고 생각했다고요. 예. 그래서 진보가 싸가지가 없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런데 아닙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상대하고 싸울 때는 싸가지가 없어도 되는데 우리끼리는 착해야 됩니다. 실제 안 착하더라도 착해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선거가 임박해서 사람들한테 막 전화 돌리고 "이번 한 번만 누구 찍어 줘." 이런 열정이 꼭 필요하죠. 말씀드렸듯 선거는 단순한 숫자의 함수가 아니라 열정이 포함된 2차 함수니까요. 그런데 이걸 선거 임박해서 하면 제 경험상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진정성이 안 느껴지거든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철을 타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고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쇼펜하우어가 남긴 명언 "신앙에 대한 강요는 불신앙을 유발할 뿐이다."를 저는 100% 지지합니다. 이건 열정의 표를 깎아먹는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모레가 대선이에요. 아는 사람한테 막 전화를 합니다. "야, 너 누구 찍을 거지? 너 이번에 누구 안 찍으면 우리나라가 진짜 개판돼. 지옥 될 거야." 이게 열정의 좋은 표현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타깃이 정해졌으면 지금부터 접촉해야 됩니다. 만나서 내가 정치 이야기만 막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저관여층 만나서 윤석열 욕만 바가지로 하는 건 절대 좋은 열정이 아닙니다. 음. 예. 행동경제학의 후광 효과, 헤일로 이펙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행동경제학의 핵심은 사람이 그렇게 정교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충 생각한다는 거죠. 헤일로 이펙트의 요지는 사람이 하나를 평가해 버리면 나머지를 우르르 그 첫 평가에 따라서 결정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 이런 식으로 평가를 대충 한다는 예. 거죠.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리처드 니스벳 교수의 1977년 흥미로운 실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니스벳 교수가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강사의 강의에 대한 평가를 부탁합니다. A그룹 강사는 항상 웃어요. 학생들의 질문에도 친절히 답을 합니다. 강의 도중 쉴 새 없이 청중들과 눈을 맞추면서 소통을 해요. 반면에 B그룹 강사는 학생들과 눈도 안 마주치고 늘상 차가운 표정을 짓습니다. 말투도 티꺼운 거죠. 예. 이스백 교수가 학생들에게 평가를 부탁한 대목은 누구의 강의 실력이 더 뛰어나냐가 아닙니다. 어떤 강사의 외모, 혹은 매너, 혹은 어휘 구사력이 더 뛰어나냐를 물은 겁니다. 음음. 이 결과가 너무 뻔하잖아요. 예. 당연히 친절한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A그룹이 차가운 강사에게 수업을 받은 B그룹에 비해서 강사의 외모, 매너, 어휘 구사력이 훨씬 높다고 점수를 매긴 겁니다. 이까지는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런데 이 실험에 반전이 있습니다. A그룹과 B그룹의 강의를 한 강사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네. 네. 심지어 이 강사는 옷도 똑같이 입었고요. 어휘도 똑같이 구사했습니다. 차이점은 딱 하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강의했느냐,
차갑고 냉정하게 강의했느냐 뿐인 겁니다. 그런데도 듣는 사람들은 A그룹 강사의 외모와 복장을 B그룹 강사의 그것보다 훨씬 높게 평가했다고요. 같은 사람인데도요. 음음. 이 실험에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백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사의 매력이 강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대부분이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답을 해요. 음음음. 자기들은 강사의 친절한 매력 따위에 전혀 현혹되지 않았고 강의를 냉정하게 평가했다는 거죠. 예. 예,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렇게 차이가 났다니까요. 진실은 평가자 대부분이 친절함이라는 요소에 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거에 절대 현혹되지 않았다고 착각을 한다고요. 이 말은 매력이, 친절함이, 온화함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아주 은밀하게 미친다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런 매력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효과로 확정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치 고관여층 청취자분들, 우리가 매력적일수록 진보가 빛이 납니다. 우리의 한 표는 2표 혹은 3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쪽의 정치 고관여층들, 가스통들, 십새끼들, 예? 쟤들이 서부 지원을 습격할수록 보수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아요. 걔들하고 같이 엮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걔들의 한 표는 반 표도 안 될 겁니다. 예. 제 경험입니다만 10년 전쯤에 정치인이 되기를 갈망했던 분과 저녁 식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민중의 소리 입사한 지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그분과는 어떻게 하냐면 청년 시절에 함께 운동을 했던 분입니다. 제가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잘 압니다. 예, 올바른 사상을 가졌고 누구보다 운동을 열심히 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좋은 권력욕을 가진 사람이에요. 압니다. 근데 그분이 제가 민중의 소리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했나 봐요. 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2시간 반 동안 막걸리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저는 1분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예. 저는 극 I형 인간이라 이 아는 분이지만 20몇 년 만에 만나면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분 혼자서 2시간 반 동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야 완배야 오늘 이야기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나만 떠들었네. 다음에 한번 더 보고 네 이야기 좀 들어보자." 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싫은데?" 물론 겉으로는 안 그랬습니다만. 제가 그분하고 좀 더 친했으면 이야기했을 거예요. "넌 좋은 정치인이 될 거야. 그런데 말을 좀 듣는 습관을 가져. 네 이야기만 하지 말고." 네, 하지만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친하지 않았고 제가 면전에서 그런 말을 잘 못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좋은 정치인의 덕목이 아닙니다. 예.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많죠. 예. 제가 2014년에 민중의 소리에 입사를 할 때 처음에는 1 년만 하고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무슨 뭐 엄청난 뜻이 있어서 들어간 건 아니고 여러 옛 동지들에게 제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제 마음의 빚을 털고 싶다. 1 년만 딱 하고 마음의 빚을 털고 내 살 길 찾겠다는 생각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후배들이 너무 착해요. 진짜 놀랐습니다. 제가 동아일보 다닐 때에는 선배들이랑 술을 먹으면 내내 듣는 이야기가 지 특종 스토리거든요. 지가 얼마나 훌륭한 기자인지 자랑하는 걸 듣는 게 일이었습니다. 너무 안 매력적인 거죠. 저는 기자들이 다 그런 종족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민중소리 왔더니 안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겸손합니다. 애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저하고 이 방송하는 낙종 이정무 선생님 뭐 한 번 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년 시절에는 뭐 별로 안 친했습니다. 그냥 아는 사이였죠. 입사하고 절친이 된 건데 이분 매력이 진짜 사람 말을 잘 들어주세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만난 최고의 듣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랑이 없어요. 이게 매력적인 거죠. 그래서 내가 "니네들 그런 태도가 좋아서 1 년만 하려고 들어왔다가 지금 11년째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잖아요." 아 예. 제가 그 틈새 자랑 하나만 하면 올해 인사이동에서 뉴미디어국 그러니까 방송을 만드는 부서에 4명의 기자가 새로 배치됐습니다. 홍민철, 강경훈, 이승훈, 조한무 기자. 예,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이 넷 다 인간적으로 너무 좋은 후배들입니다. 매력이 터지는 애들이에요.
어떤 매력이냐? 겸손합니다. 친절해요. 자기 자랑이 없어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앞으로 이 네 기자의 활약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깨알 같은 깨알 같은 우리의 성우.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제학에는 호감 경제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의료 소송이 많죠. 소송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병원 입장에서는 소송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병원에 사활을 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소송을 당하지 않은 의사들과 소송을 당한 의사들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죠. 당연히 의료 실력이 제일 큰 관건이겠지만 소송을 당한 의사에 비해서 소송을 안 당한 의사들은 평균 3분 정도의 시간을 환자들에게 더 할애합니다. 음. 습관적으로 환자들을 향해서 웃어요. 적극적으로 환자의 말을 듣습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차이가 어마어마한 소송 비용을 아낍니다. 영국 세인트 메리 병원 조사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의사에게 소송을 더 많이 거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결과가 비슷해요. 냉담하고 싸가지가 없는 의사에게 훨씬 적극적으로 소송에 나섭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산하 벅스바움 연구소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연구 결과도 비슷합니다. 의사가 친절하고 또 꼼꼼하게 처방전을 쓰면 소송을 피해요. 물론 이제 친절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시간과 노력이 더 드니까요. 하지만 그 비용보다 소송을 피해서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예. 여담인데 이 연구를 진행하는 곳이 벅스바움 연구소라고 했잖아요. 음. 이 기관이 설립된 사연도 재밌어요. 2011년에 나이 80을 넘긴 한 노인이 시카고 대학병원을 찾았는데 이 노인을 담당한 내과 의사가 마크 시글러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사였대요. 네. 근데 이 유명한 의사가 80을 넘긴 늙은 환자를 너무 정성스럽게 돌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노인을 간호하던 부인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환자 노인이 당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쇼핑몰 체인 업체를 소유했던 매튜 벅스바움이라는 거부였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부자 부부가 의사의 친절함에 감동을 받아서 시카고 대학병원에 4,20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기부 취지가 시글러 박사 같은 친절한 의사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익이 되는지를 증명하는 연구를 계속해달라. 그리고 젊은 의사들에게도 의사의 친절이 환자를 얼마나 안심시키는지를 꼭 교육해달라라는 거였답니다. 음. 매력이 500억 원이 넘는 기부를 이끌어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서 읽었냐면 호감경제학, 영어로는 라이코노믹스라고 불리는 학문 분야의 창시자, 조지타운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로이트 바르바가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르가바의 책 제목이 멋집니다.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해 벌어질 것이 확실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지난번과 같은 실패를 경험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좋은 선거 전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호감이 전략을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우리끼리 만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끼리도 만나야죠. 예. 사람이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만나서 윤석열 욕도 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도 풀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사람이 살죠. 그렇죠. 근데 선거는 표의 숫자뿐 아니라 지지자들의 열정의 함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정이 선거에서 긍정적으로 발현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저관여층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 돼야 됩니다. 야, 너 이번에도 국힘이 대통령 배출하면 나라 지옥돼.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어. 라는 말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으로 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상대의 고민을 많이 듣고 잘 웃고 친절해서 진보는 이렇게 매력적인 곳이라는 사실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제가 방송을 다시 시작한 지 한 5개월쯤 됐는데 댓글 다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댓글을 보면 아주 안심이 됩니다. 단지 좋은 선풀을 달아주셔서가 아니고 청취자 여러분들의 말, 표현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게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보는 이렇게 멋져야죠. 반대로 가스통은 가면 갈수록 폭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폭민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너무 꼴 보기가 싫잖아요. 법원에서 유리창 박살내는 모습에 그 어떤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제가 진보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정치 저관여층이라고 해도 꼴 보기가 싫었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저렇게 하면 망하는 겁니다. 윤석열 구속이라는 꿈은 일단 이뤄냈습니다만 2025년 우리는 2022년 대선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더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윤석열은 탄핵될 거고 아마 대선이 몇 개월 남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은 35대 35로 보일 수 있어도 5월쯤으로 예상되는 대선 때에는 그 각자의 35가 얼마나 매력적인 세력으로 남아있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매력적인 진보로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 하여튼 뭐 시적절했어. 하다 보니 그렇게 됐네. 하고 났더니 얘네들이 개판을 쳐줘가지고 아니 그리고 뭐 하여튼 내가 생각하면 너무 크게 야, 저거 뒷감당이 진짜 어렵던데. 나는 예상도 못했어. 난 영점 떨어지는 거 보고 잤다니까 나는. 와, 아침에 일어나서 네가 그거 보라고 그러는데 봤더니 야, 법원을 저렇게 깨고 들어가면 판사들 개빡치게 했다는 건데. 아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민주노총에서 어디 점거를 했다. 겉보기에는 시커먼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도 실제로는 저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는 않을 거다 이런 그 암묵적인 전제가 있는 거 같아. 얘네들은 그냥 막 계획 없이 들어와가지고 다 깨부수니까. 저거는 약간 그 뭐 외국계 가끔 뭐 축구 팬들이 뭐 했다 이런 거랑 뭐 훌리건이지 훌리건. 그런 거 무섭거든 사실. 사실 우리나라 시위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렇지, 사실은 암묵적인 합의와 선이 있는 거지. 옛날에 화염병 그렇게 많이 던질 때도 그 그럼 화염병 바로 옆에 그 상가, 가게, 노점상 이런 사람들 별로 걱정 안 했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끝까지 확산이 안 되고. 그게 자기한테 날아올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 그렇지. 그리고 대충 어디까지 밀면 우리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 대충 이런 합의가 있었는데 여기 진짜 뭐 완전 폭도들이야 폭도들. 야, 그 지금 이렇게 지금 일요일 아침에